여러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영화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가 마치 어딘가에서 유출된 비밀 보고서처럼 보인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빙붕이 무너지고 초거대 폭풍이 도시를 얼려버리며 뉴욕을 삼켜 버릴 듯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장면을 보며 오랫동안 그저 오락으로 소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영화 속 장면들, 그 종말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고 말입니다. 광저우에서는 124년 만에 눈이 내렸고 태양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위성들이 폭풍 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종말의 빙하라고 불리는 거대한 빙하가 경고한 대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나사는 전례 없는 우주기상의 위험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은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주변부로 밀려난 소수의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가설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은 태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태우는 주역이 인간이 아니라 인류가 알려 하지 않는 거대한 주기에 지구 자체가 들어섰다는 주장이지요.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았든 보지 않았든 아마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품이 순수한 공상이 아니라 일종의 지시이며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입니다. 2004년 재난 영화 투모로우는 며칠 만에 지구가 얼어붙는 충격적 가상을 제시해 관객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한때 영화적 상상으로 치부되던 장면들이 현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남극의 빙붕이 극적으로 붕괴합니다. 현실에서는 지구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스로웨이트 빙하가 나날이 균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화는 대륙을 집어삼키는 초거대 냉류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는 과학자들이 극소용돌이의 약화를 경고하며 북극의 찬 공기가 낮은 위도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고합니다. 영화 속 눈의 굴뚝처럼 보이는 강력한 한기 기둥이 도시를 몇 분 만에 얼려버리는 장면은 현실에서 기압 폭탄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기압 저하 현상과 겹쳐집니다. 심지어 작품에서 비현실적이라 여겨졌던 거대한 파도조차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미국 동부에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재현되는 듯한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을 미리 본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감독 롤랜드 에머리를 재난의 예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 지구물리학 연구실에서 흩어진 지식을 모아 현실의 상황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잠깐, 그동안 우리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배워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째서 에머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빈결이라고 말한 걸까요?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어 보면 결론은 불이 아니라 얼음에 가깝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장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1년 전 에머리는 8단계의 종말 시나리오를 그려 보였습니다. 첫째, 남극 빙붕 붕괴. 둘째, 인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함. 셋째, 도쿄를 강타하는 초대형 우박. 넷째, 유럽 도시를 황폐화하는 거대 회오리. 다섯째, 영국 상공의 거대한 굴뚝처럼 생긴 한기 기둥 출현. 여섯째, 뉴욕을 삼키는 거대한 파도. 일곱째, 굴뚝형의 세계 눈이 북반구를 덮어버림. 여덟째, 북반구의 전면적인 빙결. 인류는 새로운 빙하기로 들어간다는 결말이지요. 당시에는 감각을 자극하는 장면들에 넋이 팔려 그 과학적 논리를 깊이 따져보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영화의 각 단계가 현실의 사건들과 겹쳐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차갑고 냉정한 과학의 층을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파리는 북쪽에 더 가깝지만
하얼빈보다 덜 추울까요? 왜 북극권에 속한 아이슬란드에도 푸른 초원이 있을까요? 대답은 영화가 숨겨둔 첫 번째 논리, 전 지구적 여렴 순환, 즉 대서양자 오면 순환 AMOC과 걸프 스트림에 있습니다. 적도에서 시작해 대양 아래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강이 열을 북쪽으로 실어 나릅니다. 바로 이 해류 덕분에 유럽과 북미의 해안 도시들이 북극권에 가까워도 얼어붙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순환은 막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깨져버리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말로만 들으면 추상적일 수 있으니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2년 태평양에서 폭풍을 만난 중국 화물선이 노란 고무오리 2만 9천 개를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 오리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영국, 하와이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과학자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리가 표층 해류를 따라 흘러갔다면 왜 그린란드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보통 그곳은 해류가 뒤집히는 곳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이 질문은 하나의 비밀을 열었습니다. 표층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의 회귀는 깊은 바다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여렴순환, AMOC의 일부였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적도에서 북대서양으로 올라온 따뜻한 바닷물은 점점 식고 증발로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더 무거워집니다. 차갑고 짠 물은 밀도가 커져 결국 심해로 가라앉습니다. 수천 미터 깊이에서 그 물은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지하 하천처럼 흘러갑니다. 남극 근처를 돌아 다른 해역에서 희석되고 다시 데워져 가벼워지면 수면으로 솟구칩니다. 그렇게 새로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장엄한 열의 컨베이어입니다. 그러나 이 순환이 끊어진다면 바로 그 장치가 치명적인 냉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경고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 녹은 물은 담수입니다. 엄청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흘러들면 표층의 염도가 낮아지고 여렴순환은 차갑고 짠 물이 충분히 무거워져 가라앉을 때에만 작동하는데 가라앉을 조건이 무너지면 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물이 내려가지 못하면 북쪽으로 열을 운반하던 컨베이어는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결국 유럽과 북미는 냉각의 그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과학에서 오래된 역설, 지구 평균의 온난화가 지역적 한랭화를 부른다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투모로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는 논쟁적인 기이한 현상들을 더 끌어옵니다. 뉴욕을 덮치는 거대한 파도, 굴뚝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냉기 기둥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장면들 말입니다. 그 과장된 장면들의 이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번째 논리의 층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스로웨이트 빙하의 3D 모델을 펼쳐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거대한 빙체 대부분은 육지 위에 완전히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육지와는 좁은 접촉부로만 연결되어 있고 바닥에는 바다 쪽으로 비탈진 거대한 처마 같은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스로웨이트를 기후변화 앞에서 치명적으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바닷속의 물이 고작 1도만 따뜻해져도 전체 시스템은 뜨거운 물에 던져진 얼음 덩어리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부터 처마 부분이 녹기 시작하면 골격이 무너지고 얼음은 덩어리째 바다로 굴러떨어집니다. 얼음과 육지의 접촉면 전체가 뜨거운 톱날처럼 변해 실밥을 자르듯 바닥을 깎아내립니다. 녹을수록 더 잘 부서지고 부서질수록 접촉면이 넓어져 더 빨리 녹는 되돌릴 수 없는 파괴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위성 사진만 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얼음벽이 바다로 곤두박질치며 흰 파도를 일으키고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이어집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남극 대륙 한가운데로부터 흰색의 균열이 번져나가는 마치 지옥문이 벌어지는 듯한 장면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의 파편이 바로 수십억 톤의 담수가 대양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AMOC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지만 남극과 스로웨이트야말로 동력을 불어넣는 코어입니다. 남쪽 바다가 담수로 희석되면 여렴순환은 양쪽에서 동시에 약해지고 결국 전체 고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만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기후의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스로웨이트를 종말의 빙하라 부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거칩니다. 지형을 따라 바닥의 경사가 갑자기 깊어지는 지점에 녹임선이 도달할 경우 후퇴 속도가 수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톤의 담수가 짧은 시간에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렴 순환의 중단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그 막대한 담수만으로도 전 지구 해수면은 0.5m 가까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5m에서 그칠까요? 서남극 전체를 보십시오. 스로웨이트처럼 바다 쪽으로 첨화 구조를 이룬 빙체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들이 연쇄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사율이 높은 얼음이 사라지면 태양광은 더 많이 흡수되고 지구는 더 데워지고 빙하는 더 빨리 녹습니다. 어느 순간 서남극의 절반이 무너지면 해수면은 4m가량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도를 바꾸고 마이애미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며 네덜란드의 방벽조차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뉴욕을 덮치는 그 비현실적 파도 장면이 왜 은유가 아니라 초상에 가까운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로웨이트는 어떤 상태일까요?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1년의 경고는 이 빙하가 5년 안에 붕괴의 초기 국면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사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두 편의 독립 연구가 그 우려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처음으로 뜨거운 물을 이용해 두터운 얼음을 관통했고 69.6m 깊이까지 잠수 장비를 내려보내 온도, 염분, 압력, 용융 속도 등 미세 자료를 정밀 측정했습니다. 결론은 소름 끼쳤습니다. 스로웨이트는 티핑 포인트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하거나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지요. 2021년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스로웨이트는 천천히 녹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앞유리처럼 금이 번지는 형태로 빠르고 광범위하며 되돌릴 수 없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장면, 굴뚝형의 한랭 기둥이 열을 빨아들이며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동결시키는 장면마저 현실의 사건들과 묘하게 포개집니다. 2025년 1월 대서양의 양쪽에서 동시에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북미와 유럽이 전례 없는 한파와 폭설에 잠긴 것입니다. 며칠 밤 사이에 교통은 대규모로 마비되었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수로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빙설의 봉인 속에 갇힌 별세계에서 하루아침에 눈을 뜬 듯했습니다. 미국 유타의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에 13cm에 달하는 적설이 관측되었고 유럽에서도 하룻밤 사이 3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것은 계절의 겨울이 아니라 갑작스레 들이닥친 얼음의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8개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논리, 극소용돌이의 균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과학자들은 성층권 아래 약 1만 미터 상공에 특이한 강풍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측해왔고 1948년에는 라디오 존대와
기구 관측으로 그 존재가 확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폴라 보텍스극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적도는 뜨겁고 극지는 차갑습니다. 적도에서 데워진 공기가 팽창하며 거대한 저기압 흡입기를 만들고 그에 이끌려 찬 공기가 극지에서 중위도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지구 규모의 순환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위도 30도와 60도 부근에서 여러 개의 순환 셀이 서로 맞물리며 거대한 대기 기계 장치를 이룹니다. 이 장치의 가장 바깥 둘레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벽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소용돌이의 경계입니다. 이 벽은 차가운 공기를 북쪽 안쪽에 가두어 남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만약 이 벽이 무너진다면 설령 여름 순환이 어느 정도 유럽과 북미를 데워주더라도 북극의 초안기가 대거 남하하는 순간에 그 모든 완충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벽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에 따른 코리올리 효과가 핵심입니다. 적도에서는 시속 약 1600km에 달하는 선속을 가지지만 극지에 가까울수록 선속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흐름의 경계에서 강력한 전단을 만들고 그 전단이 경계의 강풍대를 낳습니다. 여기에 제트기류가 겹치면 그 속도는 시속 400km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이미 많은 기상학자들이 약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2025년의 겨울에 북미와 유럽이 겪은 그 괴물 한파는 그 경고가 공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얼음과 바다, 하늘의 거대한 고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개요입니다. 남극의 붕괴는 바다의 염도를 바꾸고 염도의 변화는 여름 순환을 둔화시키며 둔화된 순환은 기후의 완충을 약화시키고 약해진 완충은 극소용돌이의 균열을 촉진합니다. 균열난 장치는 냉기를 남하시키고 때로는 기압폭탄 같은 폭주를 일으킵니다. 해수면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오릅니다. 도시와 해안, 초원은 물과 바람과 얼음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의 위협을 동시에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아직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이 고리의 방아쇠를 당기는가? 그리고 그 방아쇠가 태양의 주기와 어떤 방식으로 결을 맞추는가?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의 기후를 좌우하는 거대한 컨베이어가 그곳을 흐르고 있다. 대서양 좌우면 순환, AMOC, 지도 위에 선 하나로 그릴 수 없고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도 없지만 파리의 겨울을 덜 잔혹하게 만들고 아이슬란드의 평원을 초록으로 남겨둔 보이지 않는 난방기다. 이 고리가 흔들릴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부터 차근히 짚어야 한다. 적도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 거기서 데워진 바닷물은 팽창하고 여버지고 표층을 따라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다. 북대서양에 접어들수록 공기는 차갑고 건조해진다. 따뜻했던 표층수는 차가운 바람과 부딪히며 온도를 잃고 증발을 통해 소금기를 상대적으로 더 남긴다. 그 결과 물은 더 짜지고 더 무거워진다.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그 물은 거대한 담요의 주름처럼 푹 꺼져 심해로 가라앉는다. 그 순간 표층의 컨베이어는 아래층의 컨베이어와 맞물리고 가라앉은 물은 바다 밑바닥을 따라 남쪽으로 길게 되돌아간다. 수천 킬로미터, 수십 년에 걸친 여행 끝에 남극 주변을 돌아 희석되고 데워지면 다시 가벼워져 떠오른다. 그곳에서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된다. 이처럼 표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심층에 차고 짠 물이 남쪽으로 흐르며 이루는 거대한 왕복이 바로 AMOC의 심장 박동이다. 이 심장 박동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1992년 태평양의 한 화물선에서 떨어져 나간 수만 개의 노란 고무오리. 장난감은 수년, 수십 년을 떠돌며 알래스카, 하와이, 스코틀랜드,
영국, 심지어 북대서양의 황량한 해변까지 도착했다. 과학자들은 표층 해류의 길을 그 장난감의 궤적으로 더듬었다. 그런데 북대서양, 그린란드 남쪽 근처에서 물길이 꺾인다고 알려진 구역에서도 장난감이 단번에 되돌아가지 않는 구간이 있었다. 표층의 화살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답은 아래층에 있었다. 표면에서 보이는 유턴은 실제로는 수천 미터 아래에서 천천히, 그러나 거대하게 일어났다. 표층에서 올라간 열과 소금의 이야기, 그 반대편에서 내려가는 차갑고 무거운 이야기, 두 줄의 글이 바다책의 서로 다른 페이지에 적혀 있었던 것이다. AMOC의 핵심은 단순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된다. 차갑고 짠 물은 가라앉는다.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두 조건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냉각, 그리고 충분한 염분. 차가워야 밀도가 커지고 짜야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북대서양의 겨울이 혹독할수록 표층수는 더 차가워지고 더 짜져서 더 깊이 내려앉는다. 내려앉는 힘이 강할수록 표층으로 다시 공급되는 따뜻한 물줄기도 힘을 얻는다. 유럽의 서안이 같은 위도의 시베리아보다 온화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바다가 난방비를 대신 내온 셈이다. 문제는 이 난방비의 원천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담수는 소금을 희석한다. 빙하가 녹아 흘러드는 물은 달다. 그 달달한 물이 북대서양 표층을 덮기 시작하면 표층수의 염분은 떨어지고 밀도는 낮아진다. 같은 온도에서 염도가 낮아진 물은 가라앉기 어렵다. 가라앉지 못하면 순환은 느려진다. 느려진 순환은 더 적은 열을 북쪽으로 가져온다. 북대서양과 유럽 해안의 겨울은 더 거칠어진다. 바람은 더 차갑게 느껴지고 바다는 덜 따뜻해진다. 결과적으로 표층수는 덜 증발하고 소금기는 덜 남는다. 순환은 더 약해진다. 이 음의 고리는 한 번 걸리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린란드의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빙상 표면에는 녹은 물이 연못처럼 고인다. 가장자리의 빙붕은 바다와 맞닿은 면적을 넓히고 비교적 따뜻한 심층수가 마치 미세한 용접불꽃처럼 얼음 아래를 지진다. 그 끝에서 바다로 떨어져 나간 얼음 덩어리는 해류의 타고난 공학을 미세하게 바꾼다. 떨어져 나간 얼음이 녹으며 남기는 담수의 흔적은 바다의 염도를 줄이고 이는 또다시 가라앉는 힘을 약화시킨다. 이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곳이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 지역이다. 라브라도 해와 그린란드해, 아이슬란드 주변의 회색빛 바다. 겨울이면 바람이 맹렬하게 불고 바다는 거친 숨을 내쉰다. 바로 그곳에서 차갑고 짠 표층수가 탁하며 아래로 떨어지고 그 낙하가 시작되는 순간 심해를 향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간다. 담수 유입이 커지면 그 탁 소리가 약해진다. 멈칫, 망설임, 지연, 표층과 심층의 맞물림이 흔들린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기후의 급변을 인류의 기억과 기록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 빙하기 말, 지구가 서서히 따뜻해지던 길목에서 갑자기 추위가 되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젊은 빙기, 영거 드리아스. 여전히 학계에서는 정확한 방아쇠를 두고 논쟁이 있지만 담수의 급격한 유입이 북대서양의 심층수 형성을 방해했고 그 결과 북반구의 기온이 수백 년 동안 급락했다는 시나리오는 무게를 얻어왔다. AMOC는 한 번 크게 흔들리면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헤맨다. 균형점이 낮아지면 유럽의 겨울은 길어지고 북대서양 폭풍 경로는 변하고 사하라 남쪽의 우기와 건기 리듬도 미묘하게 어긋난다. 어제와 같은 바람이 오늘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환이 느려지는 징후는 어디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바다는 거대해서 한 곳의 온도만으로 전체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눈을 동원한다. 열과 염분의 수직 분포를 그려보는 관측 부위, 위성 고도계를 통한 해수면 높이의 소폭 차이, 북대서양 서안과 동안의 해수면,
온도 콘트라스트, 바닷속 소리의 굴절로 감지되는 흐름의 세기,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바다의 중금속 동위원소 비율 같은 간접 지표들. 이 작은 증거들이 모여 순환의 맥박이 예전만 못하다는 복합 신호를 만들어낸다. 한 해, 두 해의 변동은 날씨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경향은 기후의 언어가 된다. 언어가 말하는 바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다. 맥박은 예전 같지 않다. 순환이 약해지면 유럽은 어떤 겨울을 맞는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바람길과 폭풍의 트랙이다.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주저앉으면 유럽 서안으로 밀려드는 폭풍이 더 자주 혹은 더 특이한 계절에 찾아온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겨울 폭우는 더 길어지고 지중해 연안은 한쪽 끝에서 가뭄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다른 끝에서는 홍수가 잦아진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는 더 차갑고 무거운 바닷물에 숨이 옅어지며 해양 생태계의 계절 리듬은 소리 없이 달라진다. 같은 위도의 캐나다 동부에서는 겨울의 한파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고 봄의 해빙은 더 불규칙해진다. 한편 미국 동부 해안은 걸프 스트림 가장자리에 따뜻한 혀가 수축하면 해수면이 국지적으로 더 높아지는 특이 현상을 겪는다. 바다가 줄어든 열과 더해진 바람에 의해 쌓여 올라가기 때문이다. 폭풍 해일은 그 위에 얹혀 더 멀리, 더 깊이 육지로 들어온다. 담수의 유입은 북대서양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남쪽에서도 같은 종류의 실험이 동시에 진행된다. 남극의 해빙이 여름마다 넓게 사라지고 서남극의 빙붕이 균열을 늘릴수록 남극해의 표층은 담수의 얇은 막으로 덮인다. 남반구의 순환 고리도 마찰을 얻는다.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순환이 불규칙해지면 지구의 거대한 열의 배분 장치 전체가 잡음을 키운다. 북반구의 겨울이 길어진 해에는 남반구의 어떤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고온과 가뭄이 동반될 수 있고 반대로 남반구의 겨울이 심상치 않은 해에는 북반구의 태풍 경로가 미묘하게 톤을 바꾼다. 서로 다른 바다의 심장 박동이 어긋날 때 두드림 사이의 공백이 길어진다. 그 공백은 각 대륙에서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인지된다. AMOC의 변화는 단지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와 바다는 서로에게 줄다리기 상대이자 춤 파트너다. 바다가 덜 데워지면 대기의 압력장이 바뀐다. 북대서양 진동, NAO라고 불리는 기압 패턴의 양의 위상과 음의 위상은 겨울철 유럽의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 가운데 하나다. 이 스위치의 평균 위치가 조금만 변해도 스코틀랜드에는 폭우가, 이베리아에는 가뭄이 잦아질 수 있다. AMOC가 느려지는 방향으로 밀릴 때 이 스위치는 더 자주 음의 위상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이는 또다시 바다 표면의 열 교환을 바꾼다. 되먹임의 고리는 이렇게 대기와 바다 사이를 왕복한다. 한쪽에서 시작된 작은 흔들림이 다른 쪽에서 되돌아와 더 큰 파문이 된다. 그렇다면 순환이 완전히 멈출 수 있을까? 영화는 과감하게 정지를 상정한다. 현실의 바다는 관성도 크고 저항도 크다. 완전한 정지는 드물고 느려짐과 재구성이 더 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느려지느냐. 담수 유입이 한 세대를 거치며 누적되고 북대서양의 혹독한 겨울이 몇 차례 반복하여 표층수의 성질을 바꿔 놓을 만큼 강력했다면 순환은 한 번에 툭 꺼지는 대신 몇 단계에 걸쳐 낮은 계단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 계단의 각각은 수십 년의 새로운 평형을 뜻한다. 그 사이사이 어떤 해에는 폭풍이, 어떤 해에는 가뭄이 전면으로 떠오른다. 사람의 삶은 그 사이에서 적응이라는 이름의 비용을 치른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무엇이 방아쇠인가? 그린란드의 여름이 길어지는 것인가? 남극의 처마 밑이 더운 심층수에 오래 노출되는 것인가? 혹은 태양의 주기가 우주선의 유입을 바꿔 구름과 복사수지를 흔드는가? 방아쇠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 여러 방아쇠가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할 때 바다는 갑자기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 바다는 바람의 길을 바꾸고 구름의 무늬를 바꾸고 강의 계절을 바꾼다. 뉴욕의 부두에서, 리스본의 언덕에서, 레이캬비크의 항구에서 같은 바람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대 시스템의 변화를 개인이 멈출 수는 없지만 방향을 읽어 대비할 수는 있다. 해안 도시의 방제 계획은 평균해면 상승만이 아니라 순환 약화가 만든 지역적 해수면 변동과 폭풍, 경로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 계획은 더 긴 겨울과 더 짧은 여름의 가능성을, 더 심한 한파와 더 고르지 못한 바람의 패턴을 동시 변수로 둬야 한다. 농업은 강수의 계절 분포가 몇 주, 몇 달씩 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품종과 파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생태계 보호는 바다 표층의 온도만이 아니라 심층의 산소와 영양염 분포가 달라질 때 벌어지는 서식지의 천천한 이동을 지켜봐야 한다.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시스템의 신호는 오래전부터 켜져 있다. AMOC는 지구에 보이지 않는 난방기이자 거대한 댐퍼다. 바람이 너무 세지 않게, 겨울이 너무 길지 않게, 바다가 너무 뜨겁지 않게 평균으로 되돌리는 힘. 그러나 그 댐퍼는 연구 보증품이 아니다. 담수는 나사의 틈을 조금씩 벌리고 바람은 오래된 축의 마모를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 그 소음을 듣고 있다. 귓가에 들리는지 모르지만 바다는 낮게 윙윙거린다.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듣는 일, 그것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AMOC의 숨을 읽었으니 이제 그 숨이 깨질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극소용돌이의 이야기로 들어갈 차례다. 하늘 위로 올라가 보자.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얇은 층은 겉보기보다 훨씬 정교한 기계장치다. 적도는 뜨겁고 양극은 차갑다. 이 단순한 온도 경사는 거대한 대기 순환을 빚어낸다. 위도 30도 안팎에서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해들리 순환이 만들어지고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패럴 순환과 극순환이 맞물린다. 이들 셀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경계에 강한 전단을 만든다. 그 전단이 바로 제트기류다. 겨울철 북반구 상공에서는 특히 강력한 제트가 생성되는데 이 제트가 감싸고 도는 거대한 한기의 소용돌이, 그것이 극소용돌이다. 일반적인 겨울에는 이 소용돌이가 북극 상공에 뚜렷한 원을 그리며 자리 잡고 차가운 공기를 높은 위도 안쪽에 가둔다. 보이지 않는 벽, 바람의 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이 벽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하려면 지구 자전의 비밀을 잠시 빌려야 한다. 적도는 자전으로 인해 시간당 약 1600km의 선속을 갖지만 극점에 가까울수록 선속은 거의 0에 수렴한다. 같은 공기라 해도 위도에 따라 자전의 관성이 다르고 이 차이가 흐름의 경계에서 강한 전단과 회전을 낳는다. 한랭한 공기가 남하하려 들면 코리올리 효과에 휘어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려는 온난한 공기도 반대쪽으로 휘어진다. 두 흐름이 비스듬히 미끄러지며 만나는 곳에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강풍대가 만들어진다. 그 강풍대가 둘레로 감기면서 극소용돌이의 테두리를 강화한다. 평년의 겨울, 이 둘레는 비교적 둥글고 단단하다. 그래서 북극의 초안기는 쉽게 중앙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대기는 정물화가 아니다. 제트기류는 때로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커지면 굽이져 내려온다. 로스비파라고 부르는 대규모 대기 파동이 그것이다. 로스비파가 깊게 파고들면 제트는 북쪽과 남쪽으로 크게 요동친다. 그 요동은 때로는 파동의 등뼈를 뒤틀어 놓고 때로는 소용돌이의 중심을 한쪽으로 밀어낸다.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소용돌이 가장자리의 바람벽도 함께 흔들린다. 벽이 약해진 틈 사이로 매우 차가운 공기가 혀처럼 길게 남하하기 시작한다. 그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은 며칠 만에 온도가 폭락하고 폭설과 결빙, 강풍이 한꺼번에 겹치는
사나운 겨울을 맞는다. 그러다 다시 Z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추위는 의외로 빨리 물러난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짧고도 잔혹했던 한파로 기억되는 순간이다. 극 소용돌이의 위상 변화에는 상층 대기, 특히 성층권의 사건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가 성층권 돌발가열, SSW다. 북극 상공의 성층권 온도가 며칠 사이에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그 결과 상층에 강한 서풍대가 약해지거나 반전되고 소용돌이 자체가 찢겨 2개 이상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상층의 변화는 시간차를 두고 대륙권, 즉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 층으로 전파된다. 일단 소용돌이가 분열되면 차가운 공기를 가두던 큰 그릇이 여러 개의 작은 그릇으로 쪼개지는 셈이라 한랭 공기가 중위도 쪽으로 흘러나오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겨울에는 북미 동부와 유럽, 때로는 동아시아까지도 잇따라 한파의 혀끝을 맛보게 된다. 철로가 얼고 공항이 멈추는 뉴스가 연달아 터지는 이유다. 소용돌이가 남아시킨 한기는 늘 똑같은 길을 택하지 않는다. 북대서양 진동, NAO의 위상과 유라시아 상공의 블로킹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한기혀의 최종 목적지가 바뀐다. NAO가 음의 위상으로 기울면 아이슬란드 부근의 저기압대가 약해지고 아조레스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며 Z가 남쪽으로 처진다. 이때 서유럽으로 향하는 폭풍 트랙이 변하고 북서쪽에서 불어오던 온난 습유난 공기 공급이 약화되어 유럽 대륙의 내륙부는 더 차갑고 건조한 겨울을 겪는다. 반대로 NAO가 양의 위상이면 Z가 북상하고 해양성 공기가 더 자주 서유럽을 덮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겨울로 기울 수 있다. 소용돌이의 남하가 느슨해지면 한파는 북미 동부 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 가능성이 커지고 동아시아는 오히려 건조하고 쌀쌀한 북서풍만 반복될 수도 있다. 같은 극소용돌이 약화라도 대기장의 다른 스위치들과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진다. 동아시아의 겨울 패턴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스, 저기압, 그리고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세기가 있다. 북극에서 풀려난 한기가 몽골 고원과 만주를 경유해 남하하려면 그 길목에 놓인 산맥과 고원, 해양이 만든 온도 대조를 넘어야 한다. 중국 내륙의 여러 산계는 한기의 남하를 분절시키고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얻은 수분이 한랭 공기와 만나 폭설을 만들기도 한다. 일본 해상에서 철천지 한파가 만들어내는 유수한 폭설 기록들이 그 전형이다. 반면 한국 남부나 중국 남부, 대만에까지 내려온 냉기 혀는 산맥과 해양에서 얻는 변수를 달리 받으며 때로는 이례적인 결빙이나 우빙, 때로는 냉한 속에 건조를 남긴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한랭 공기 덩어리의 두께, 상층 Z의 위치, 하층의 바람길이 교차하면서 결정된다. 극소용돌이의 균열은 단지 체감 추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륙의 에너지 시스템은 겨울의 수요 피크에 대비해 균형을 맞추는데 몇 주간의 기록적 한파는 전력망과 가스 공급, 도로 제설과 항만 운영에 큰 부담을 준다. 냉해는 농업의 생육 지연과 품질 저하를 낳고 도시의 노후 인프라는 동결과 해빙의 반복에 취약하다. 바람길이 바뀌면 항로는 난류 구간을 더 자주 만나고 공항 운영은 강풍 기준을 자주 넘는다. 의료 시스템은 동상과 미끄러짐, 저체온과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급증을 흡수해야 한다. 며칠 만에 끝난 한파라도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그 며칠보다 훨씬 길게 지속된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은 왜 더 자주 혹은 더 갑자기 나타나는가? 한 가지 실마리는 상층과 하층의 결합이다. 북극 해빙의 여름철 후퇴가 길어지면 가을과 초겨울의 해빙 재결빙 과정에서 대기, 해양 간 열 교환의 타이밍이 변하고 그 결과 상층의 온도 구조가 미묘하게 달라진다. 눈 덮임의 시기와 범위 역시 지표 부근의 복사 수지를 바꾸어 고기압의 발달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바닥 조건의 변화는 Z의 평균 위치와 구비의 크기에 작은 편향을 주고
그 편향이 로스비파의 공진이나 정체를 더 쉽게 허용하는 환경을 만든다. 일단 정체가 잡히면 블로킹 고기압이 며칠, 몇 주씩 같은 자리를 점유하며 한기혈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끝나지 않는 한파가 된다. 또 다른 실마리는 성층권과의 상호작용 주기다. 태양 활동과 성층권, 오존의 변동, 열대 성층권 수증기 같은 요인이 상층의 기온과 바람장을 율동적으로 흔들면 특정 겨울에 SSW가 더 쉽게 유발되는 배경이 마련된다. 상층의 사건은 대륙권으로 전달될 때 항상 같은 패턴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용돌이의 약화나 분열을 통해 중위도에 강한 한기를 배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상층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그 신호가 지상 날씨로 전파되는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오늘날 수치예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 이유다. 극소용돌이가 약해질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대서양의 폭풍 경로다. 제트가 남쪽으로 처지면 북대서양 중위도에서 기압골의 발달이 쉬워지고 저기압은 더 깊게, 더 빠르게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해수면 온도의 경도차, 이른바 바다 위의 온도 프런트가 강할수록 대륙권 하층의 온난, 한랭 공기가 더 강하게 충돌하고 저기압의 중심 기압은 더 급격히 하강한다. 우리가 다음에 다룰 기압 폭탄은 바로 이 순간 탄생한다. 몇 시간 혹은 하루 남짓한 시간에 중심 기압이 폭발적으로 빠지는 사건. 바람이 도시의 골목을 울부짖으며 지나가고 눈과 비가 광범위하게 휘몰아치는 사건. 극소용돌이의 흔들림은 이 폭탄의 도화선이 되곤 한다. 그러나 모든 해가 같은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극소용돌이는 어떤 겨울에는 튼튼하고 둥글며 어떤 겨울에는 쉽게 찢기고 휘어진다. 바다는 어떤 해에는 북대서양에 더 많은 열을 제공하고 어떤 해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대류가 원격 전파를 통해 중위도의 대기장을 뒤흔든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열대의 변동이 제트의 평균 위치를 바꾸어 놓으면 북극의 이야기와 열대의 이야기가 한겨울의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하늘에서 겹쳐진다. 이런 복합음 속에서 단일 원인을 찾는 일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읽고 변동의 위상을 추적하며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지도 위에 표시하는 일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극소용돌이는 북반구 겨울의 수문이다. 수문이 단단할 때에는 추위가 강해도 지역적이고 짧다. 수문이 흔들릴 때에는 추위가 깊고 넓고 오래간다. 수문을 여닫는 손잡이는 하나가 아니다. 상층의 돌발가열, 제트의 구비, 북대서양 진동의 위상, 해빙과 눈덮임의 타이밍, 바다의 열, 심지어 태양과 성층권의 변화까지 여러 손잡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때 겨울은 한순간 낯선 얼굴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얼굴은 종종 아침 뉴스의 항공편, 취소와 송전선, 결빙, 정전과 붕괴, 고립과 구조 요청의 숫자로 기록된다. 이제 하늘의 수문을 보았으니 그 수문이 흔들릴 때 지상에서 어떤 폭력이 태어나는지로 내려가야 한다. 중심기압이 하루 만에 바닥을 치고 바람이 파도와 눈구름을 질질 끌고 대륙을 횡단하는 현상. 바다는 겨울마다 거대한 온도 경계를 준비한다. 한쪽에는 대륙에서 밀려나온 차고 무거운 공기, 다른 한쪽에는 난류가 데운 따뜻하고 습한 공기.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에서 대기의 에너지는 가장 짙게 깔린다. 이 경계가 길게 뻗어 서해안에서 대서양으로 혹은 북서유럽의 바다 위로 누워 있을 때 상층 제트 기류의 빠른 바람이 경계 위를 스쳐 지나가면 불꽃이 붙는다. 찢어지고 말려 올라가던 기압골이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중심이 또렷해지며 소용돌이의 이가 선명해진다. 그리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 중심 기압이 폭삭 꺼지듯 떨어진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간단하다. 기압 폭탄. 폭탄이라는 과장된 이름 뒤에는 대기가 에너지를 모으고 터뜨리는 하나의 정교한 절차가 숨어 있다. 교과서의 기준은 이렇다. 중위도에서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24시간 동안 24헥토파스칼 혹은 위도 보정치를 적용한 등같이 이상 떨어질 때 우리는 폭발적 발달이라고 부른다. 숫자는 간명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왜 어떤 저기압은 그렇게 급격히 깊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핵심은 바로 클리니 온도, 경도과 상층 Z의 구조, 그리고 잔멸이다. 표면에서 난류가 만든 따뜻한 혀가 바다 위를 길게 뻗고 있을 때 그 위로 급한 서풍의 Z가 지나가면 상하층의 바람 차 전단가 커지고 그 전단이 상승 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 저기압의 전면부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구름이 형성되며 엄청난 양의 응결 잡열이 방출된다. 방출된 열은 상층에서 더 많은 팽창을 유도해 저기압의 중심 기압을 더 빠르게 떨어뜨린다. 아래에서 올려대고 위에서 빨아들이는 이중 엔진이 켜지는 순간이다. 상층에서는 또 다른 배우가 등장한다. 제트 기류의 제트 스트립, 즉 국지적으로 유난히 빠른 구간이 저기압 위를 통과할 때 그 앞쪽 오른편과 뒤쪽 왼편에는 각각 발산과 수렴의 한 쌍이 형성된다. 저기압 중심이 그 발산 구역 아래에 들어서면 공기가 위로 쭉 빨려 나가며 표면의 압력은 더 빠르게 떨어진다. 이 상층의 진공 청소기 같은 작용은 지상에서의 상승 운동을 강화하고 지상의 열 수분 수송은 다시 상층의 발산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위와 아래가 맞물려 돌아가는 동안 저기압의 눈은 더 깊어지고 등압선은 더 빽빽해지며 바람은 더 세진다. 폭탄의 심지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다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해수면 온도의 급격한 대조, 예컨대 난류의 따뜻한 혀와 북쪽의 차가운 바다가 맞닿는 해역가 강할수록 하층의 온난 한랭 공기 충돌은 극적이 된다. 거기에 위도 높을수록 회전의 효과가 커져 소용돌이를 키우는 이득이 붙는다. 그래서 북대서양의 겨울, 특히 그린란드 남쪽과 아이슬란드 부근, 혹은 동해와 엔카이도 부근의 겨울바다는 폭발적 발달의 무대가 자주 된다. 상층의 로스비파가 깊게 굽이쳐 내려오며 찬 공기를 길게 들이우고 표면에서는 난류가 데운 공기가 밀려 올라오는 그림. 두 붓질이 캔버스 위에서 겹치는 순간 선명한 소용돌이가 태어난다. 폭탄의 내부를 해부하면 따뜻한 소용돌이의 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폭풍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전면의 온난전선과 후면의 한랭전선이 감겨 들어가 저기압의 심장을 감쌈으로써 중심부에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고립되는 웜시클루전 구조가 생긴다. 레이더와 위성에서 보면 마치 눈처럼 둥근 구멍과 그 둘레를 감싼 구름띠가 보인다. 이 단계의 폭풍은 바람의 분포가 비대칭으로 변하고 중심 남동쪽 혹은 남부 사분면의 폭우와 강풍의 맥이 집중되기 쉽다. 때로는 스팅제트, 침노제라 불리는 좁고 강한 하강류가 형성되어 중심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곧게 찌르는 칼날 같은 돌풍대를 만든다. 육상 구조물의 피해가 단기간에 폭발하는 이유다. 눈과 비의 경계선은 또 다른 재난의 선이다. 저기압의 전면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며 비가, 중심의 서북쪽 구비에서는 한랭 공기가 우세해 눈이 내린다. 그 사이에 가느다란 띠, 레인 스노우 라인은 지면의 고도, 하층의 냉기 주머니, 중층의 영도, 등온면 높이에 따라 시시각각 이동한다. 도시권에서는 지면 열섬이, 해안에서는 해양 혼합층의 두께가 그 선을 흔든다. 이에 따라 같은 폭풍이라도 어떤 도시에는 폭우와 침수, 다른 도시에는 폭설과 정전이 찾아온다. 해안에서는 저기압의 중심기압, 하강으로 해수면이 들썩이고 바람이 쌓아 올린 물마루가 천문조와 겹칠 때 폭풍의 일은 방조제를 넘는다. 내륙에서는 젖은 눈이 송전선에 달라붙어 무게를 늘리고 결빙비가 도로를 투명한 얼음판으로 만든다. 항공기는 강풍 전단과 난류,
수직 시정 악화로 운항이 끊기고 항만은 높은 파고와 저시정으로 장시간 다친다. 기압 폭탄은 홀로 서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앞서 살핀 두 배우 AMOC와 극소용돌이가 대기 극장의 무대를 세팅한다. 극소용돌이가 약해지며 찬 공기에 혀가 남아 있을 때 바다는 평소보다 더 큰 온도 대조를 제공한다. 상층 제트는 남쪽으로 쳐져 폭풍의 발달 지역을 저위도로 끌어내린다. 북대서양 진동, 에네이어의 위상이 음으로 기울면 아이슬란드 저기압대가 약해지고 아조레스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곧게 뻗던 제트가 활처럼 휘어남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영국, 프랑스 북해 연안은 폭풍 트랙의 직선상에 놓이기 쉽고 동부 북미는 해안선을 따라 노이스터 급발달 코스를 여러 차례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에네오가 양의 위상일 때는 코스와 성격이 달라진다. 같은 폭탄이라도 떨어지는 자리가 바뀌면 피해의 얼굴이 달라진다. 폭발적 발달의 시간, 스케일은 사람을 속인다. 오전에 약한 비바람이 자정 무렵엔 석가래를 흔드는 포효로 바뀌고 다음 날 아침 도시는 눈더미와 물고랑 사이에 누워있다. 기상 레이더와 위성 영상, 수치예보는 수십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지만 현장의 취약성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오래된 배수망은 시간당 강우 강도에 쉽게 항복하고 전력망은 바람과 결빙의 이중 압박을 거듭받는다. 고층 건물의 캐노피와 유리 외장은 비정상 돌풍과 와류에 취약하고 해안 저지대는 1년 중 몇 번의 밀물 플러스 폭풍 조합에 점점 더 자주 잠긴다. 기압 폭탄 한 번이 남기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종종 그 지역의 연간 방제 예산을 단번에 초과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폭탄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이며 그 재료는 어떻게 우리 손에서 바뀌고 있는가? 바다는 더 따뜻해졌다. 난류의 따뜻한 혀는 더 굵어졌고 겨울철에도 표층, 혼합층의 온도는 예전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하층의 수증기 공급을 늘려준다. 같은 상층 제트, 같은 전단이라도 수증기가 많을수록 응결잡열의 연료가 넉넉하고 저기압의 심장 박동은 더 깊어진다. 반대로 극소용돌이가 풀려난 겨울에는 찬 공기의 남하가 더 과감해져 하층의 온도 대조가 한층 선명해진다. 두 변화가 같은 겨울에 겹친다면 폭탄의 확률과 세기는 통계적으로 치우침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 편향을 체감으로 먼저 알아차리게 된다. 겨울에 바람이 달라졌다고, 폭풍이 예전보다 갑자기 세졌다고. 현장에서의 대응은 물리에서 시작해 물류로 끝난다. 폭풍 경로 예측의 오차원은 해안의 둑 높이 산정과 직접 연결된다. 연안 도시의 배수체계는 단기간 강우 강도의 상한을 재설정해야 하고 펌프장의 예비 전력은 침수 상황에서도 가동될 수 있도록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전력망은 결빙하중과 돌풍하중을 따로 보지 말고 복합하중 시나리오로 설계해야 한다. 도로는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을 고도, 사명, 음영, 하상과 겹쳐 분류하고 사전 제설과 동결방지제 살포를 차량 흐름 데이터와 연동해 시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항공과 해운은 제트 구역의 이동과 난류, 예측을 실시간 공유하고 취소와 우회의 의사결정을 너무 늦지 않게 내려야 한다. 폭탄의 본질은 시간이다. 빠르게 깊어지기 때문에 늦은 대응은 곧 실패다. 영화 속의 눈의 굴뚝은 물리적으로 과장이 크다. 그러나 그 장면이 상징했던 것은 오히려 정확했다. 중심의 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상층과 하층이 서로의 엔진이 되어 폭발적으로 냉기를 끌어내릴 때 도시는 몇 밤 사이 낯선 행성이 된다. 창문은 얼음꽃으로 덮이고 거리의 신호등은 바람에 몸을 비튼다. 항만의 크레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병원의 비상전력은 몇 시간마다 계산기를 두드린다. 누군가는 이틀을 기다려야 약을 받는다. 누군가는 고립된 마을의 라디오에 구조 요청을 보낸다.
과학의 용어로는 폭발적 발달이지만 사람들의 언어로는 그저 밤사이 달라진 도시다. 정리하자. 기압폭탄은 우연한 분노가 아니다. 바다의 온도 대조, 하층의 수분, 상층의 제트, 로스비파의 구비, 극소용돌이의 위상, 그리고 때로는 열대의 맥동까지 여러 조각이 제 시간에 제자리에 놓일 때 터지는 합성 폭발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다에 숨겨 AMOC과 하늘의 숨은 극 소용돌이 깔려 있다. 우리는 이미 무대의 기물들이 조금씩 다른 위치에 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본다. 도시는 같은 폭풍을 맞아도 다르게 무너진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유는 단순하다. 지형, 해안선의 모양, 수심, 배후 유역, 고도 분포, 그리고 사람이 세운 구조물의 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난의 얼굴은 기상현상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바람이 골짜기를 어떻게 타고 드는지, 파도가 어떤 해안선에서 증폭되는지, 강물이 어디에서 병목을 만드는지, 지하에 어떤 빈 공간이 있는지 같은 세부가 피해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왜 어떤 도시는 취약한가? 라는 질문은 기상학과 더불어 지리학과 토목, 도시계획의 질문이 된다. 먼저 바람의 도시를 보자. 북미 중부의 토네이도 엘리는 대서양에서 불어드는 바람 때문이 아니다. 북쪽의 캐나다 평원과 남쪽의 멕시코만 사이에 거대한 평탄한 통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이 높은 장벽을 이루고 동쪽으로는 비교적 완만한 구름과 해안 평야가 이어진다. 이 통로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정면으로 충돌시킨다. 산맥이 흐름을 분절하지 않으니 에너지의 교환이 효율적이고 상하층의 바람 방향이 다르면 전단이 커져 슈퍼셀 뇌우가 쉽게 조직된다. 결과는 빈번하고 강한 토네이도다. 같은 위도의 동아시아에서는 어떨까? 중국 내륙의 고원 산맥,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산악지형, 대만 산지와 루손 산맥이 남북 흐름을 잘게 분절한다. 같은 정도의 대류 잠재력이 있어도 좁은 평야가 만든 지역적 토네이도는 나와도 광역적 빈발의 그림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형의 차이가 도시의 위험 지도를 갈라놓는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영화에서 왜 저기만 이라는 질문을 불러온다. 태평양 연안,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해양성 공기가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침투하는 곳, 산맥과 해안 사이에 놓인 분지와 협곡은 바람을 모으고 바다는 열과 수분을 더한다. 상층 제트가 내려앉고 하층의 온도 대조가 선명해질 때 동일한 위도라도 폭풍의 세기는 지형의 돋보기 효과를 받는다. 산을 넘으며 가속한 바람이 분지로 떨어지는 다운슬로프, 돌풍, 산복에서 생성되는 중규모 난류대가 도시의 일부 구역에 바람 하중을 집중시킨다. 고층 건물 밀집지의 도로 협곡은 와류와 미세유동을 만들어 체감 풍속을 더 키운다. 도면에 없는 바람길이 피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물의 도시로 가자. 해수면은 모든 해안에서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 폭풍의 일의 높이는 중심기압과 바람뿐 아니라 해안선의 형상과 만완의 공진, 연안 수심과 해저 경사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깔때기 모양의 만, 예컨대 벵골만이나 멕시코만, 북해의 일부 해역은 바람이 밀어올린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천문조의 만조 시각이 겹치면 평소보다 수십 센티미터에서 1미터 이상 높은 물마루가 방조제를 넘는다. 육상으로는 하구의 제방과 하수관이 역류하고 평탄한 충적지는 깊고 넓게 잠긴다. 같은 폭풍이라도 입지에 따라 바다의 주먹이 훨씬 무겁게 꽂힌다. 뉴욕이 재난의 은유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이 만나는 하구복 합체, 애틀랜틱 연안의 넓은 대륙붕, 만과 수로가 만든 공진 조건, 그리고 광범위한 저지대 개발, 상승한 배경, 해수면 위에 폭풍의 일이 얹히면 하천의 담수 유출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한다. 지하 공간이 많은 도시는 특히 취약하다.
지하철, 지하상가, 전력구, 통신관로는 물의 우회로가 된다. 한 번 잠기면 배수는 며칠이 걸리고 설비는 염수에 노출되어 넓은 범위를 동시에 잃는다. 바람이 아니라 물이 도시를 멈춘다는 말이 이런 곳에서 현실이 된다. 동아시아의 대도시들은 또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거대한 하구 삼각주 위에 세워진 도시 상하이, 광저우, 포상권, 하노이, 방콕 같은 곳은 집안 치마가 배경 해수면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 과잉 취수, 연약 지반의 안밀, 대형 구조물의 하중 집중이 복합 작용한다. 지표고가 서서히 낮아지면 같은 폭풍 해일이 더 멀리 육지로 파고든다. 하천의 고수부지와 저지대, 주거지, 물류 창고 밀집지, 산업단지는 같은 리스크 곡선 위에 놓인다. 대규모 배후 유역을 가진 강이 폭우와 겹치면 상류의 댐 운영과 하류의 조석이 부딪히며 복합 홍수 시나리오가 열린다. 방제 설계가 단일 재연기간의 강우를 전제로 했다면 바다와 강, 도시 유출이 동시에 겹치는 합성 홍수에는 취약하다. 우박과 뇌우, 선풍 급풍의 지리학도 놓치기 어렵다. 대륙 내부의 고원 가장자리, 산 앞의 완만한 구배 지역은 상향류가 쉽게 뻗는다. 봄철의 낮과 밤의 기온 일교차가 큰 곳, 중층의 건조 공기와 하층의 다습 공기가 겹치는 곳에서는 거대한 저군이 솟아오르고 우박 성장의 냉장고가 마련된다. 도시 열섬은 도심과 교외 사이에 바람 수렴대를 만들고 그 선을 따라 뇌우의 씨앗이 튼다. 고층 빌딩의 상단은 번개에, 저층의 유리 파사드는 우박에, 고가는 국지 돌풍에 취약하다. 비슷한 규모의 폭풍이라도 어느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나오는지는 이런 미시지형과 구조물 기상,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이제 같은 도시의 시간축을 얹어보자. 도시의 취약성은 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매립지의 확대, 해안선 재형성, 신규 교통망과 배수망의 연결, 산업구조의 변화가 매년 지도를 바꾼다. 매립으로 만든 신도시는 자연 제방을 잃고 매립층의 투수성이 낮아 내수 배수에 더 시간이 걸린다. 옛 하천의 매립부는 지하수의 흐름을 바꾸고 폭우 때 갑작스런 용출을 만든다. 산지의 개발로 사면 안정이 낮아지면 집중호우 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소유역에서 발생한 토성류가 하류의 교량과 하천을 막아 돌발 범람을 만든다. 지표 위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왜 이번에는 여기가 잠겼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이룬다. 도시계획과 설계의 언어로 번역하면 핵심은 경계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 강과 도심의 경계, 산과 평지의 경계, 지하와 지상의 경계. 경계가 선명한 곳은 위험도 선명하다. 그래서 경계에는 장치가 필요하다. 해안은 높이뿐만 아니라 형상을 고려한 방파, 방조 시스템과 초과파를 흡수하는 다중 완충지대를 가져야 한다. 강변은 홍수터를 회복해 넘침을 받아야 한다. 지하 공간의 출입구는 역류 방지와 수밀화를 표준으로 가져야 하고 전력과 통신의 핵심 노드는 서로 다른 고도와 배수권역에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배수 시스템은 단면적뿐 아니라 유지관리의 실효성, 침정물 제거 주기, 역류시 차단 체계가 설계 변수여야 한다. 설계 빈도는 과거 자료의 단순 빈도표가 아니라 합성 재난 시나리오 폭풍의 1 플러스 강우, 플러스 만조, 플러스 배수 고잔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구조 역시 지리학의 일부다. 같은 도시라도 저소득층이 집중된 저지대와 비정규 거주지는 회복력이 낮다. 보험 가입률, 비상대피 수단, 차량 접근성, 정보 접근성의 격차는 재난 뒤 누가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는가를 갈라놓는다. 언어와 이주, 장애와 노령 같은 요인이 얇게 겹치면 동일한 물 높이, 동일한 바람에도 피해의 깊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도시의 재난 지리학은 지도가 아니라 사람의 분포를 같이 봐야 한다. 위험의 지도는 취약성의 지도를 덧대야만 읽힌다. 기술은 한계를 넓혀준다. 고해상 수치 지형 모델, 댐과 라이다 데이터,
건물 외피와 지하 공간 3차원 모델, 실시간 조입하고 유량 강우의 통합 관측망, 도로 교통과 통신 로그를 활용한 사람의 이동 데이터는 도시의 취약성을 시간과 공간의 해상도로 본다. 이 데이터를 얇은 층으로 포개면 바람은 어디서 가속되는지, 물은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막히는지, 전력은 어디서 끊기고 통신은 어디서 죽는지, 구급과 소방은 어디서 늦어지는지 구체적인 답이 나온다. 여기에는 창문이 아닌 막장이 필요하다. 이 교차로에는 역류 방지 플랩이 필요하다. 이 변전소는 고도를 올려야 한다. 같은 수준의 문장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왜 어떤 도시는 견디는가를 묻자. 견디는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다. 경계를 다층으로 관리한다. 실패를 가정하고 우회로를 확보한다. 시간과 함께 취약성 지도를 업데이트한다. 재난의 기억을 제도에 담아두고 다음 세대의 설계 기준으로 올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할 때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방파제 위의 산책로보다 그 뒤의 습지 복원이 더 지루하고 덜 눈에 띄는 일이라도 결국 그것이 도시를 살린다. 풍경을 조금 양보해 생명을 지키는 선택, 그 선택을 반복하는 도시가 재난의 지리학을 바꾼다. 바다는 천천히, 그리고 가끔은 갑작스럽게 도시를 덮친다. 해수면 상승은 눈앞에서 자라지 않기에 체감이 늦다. 그러나 해마다 쌓이는 몇 밀리미터의 상승, 수십 년에 걸친 배경 수위의 상승은 폭풍의 일과 겹치는 순간 질적으로 다른 재난을 만든다. 같은 바람, 같은 기압 저하라도 더 높은 평균 해수면 위에서는 넘침의 임계가 더 자주, 더 쉽게 깨진다. 방파제의 여유고는 줄어들고 조이표의 평범한 만조가 비범한 물높이가 된다. 도시는 어느 날 깨닫는다. 예전의 바람이 더 이상 예전의 물높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수면은 단일한 곡선이 아니다. 전 지구 평균이 상승한다 해도 지역마다의 바다는 제각기 다른 이유로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오른다. 한 축은 열팽창이다. 따뜻해진 바닷물은 부피가 늘어난다. 난류의 혀가 길고 굵어진 해역, 해양 혼합층이 깊어져 여름의 열을 더 많이 저장하는 해역은 겨울에도 수축이 덜하다. 다른 축은 얼음이다. 빙상의 손실은 단지 바다의 총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력과 지구 탄성의 분포를 바꾼다. 그린란드가 녹으면 그린란드 주변 바다는 오히려 약간 내려가고 멀리 떨어진 아열대와 중위도의 바다는 더 오른다. 남극의 빙하가 잃는 질량은 남반구 연안보다 북반구 일부 해안에 더 큰 수위 변화를 전가한다. 이 비대칭의 물리학은 지도 위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지표의 움직임도 바다를 바꾼다. 빙하가 사라진 자리에서 땅이 천천히 들려 올라오는 빙하 등반 복원은 어떤 해안에서 상대 수위를 낮춘다. 반대로 지하수 과잉 취수와 연약 지반의 안밀, 퇴적물 부족으로 인한 침하는 다른 해안에서 상대 수위를 높인다. 방콕, 자카르타, 상하이의 일부 지구는 지반 침하가 배경 해수면 상승률의 몇 배에 이르렀다. 방파제 위에서 관측하는 바다는 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는다. 바다는 조금, 땅은 많이 움직여 상대 수위는 훨씬 더 빨리 오른다. 재난은 물과 땅의 상대적인 싸움에서 이긴 쪽이 가져간다. 대륙붕의 길고 얕은 바다는 또 다른 변수다. 얕은 바다는 원래 파도의 에너지를 쉽게 솟안시킨다. 그러나 얕음과 형상이 특정한 비율을 이룰 때 만이나 하구는 공진상자를 닮아간다. 바람과 기압이 밀어올린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일 때 수위는 계산서보다 더 높이 솟는다.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이 만나는 뉴욕의 하구복합체는 애틀랜틱의 넓은 대륙붕과 연결돼 그 경향이 강하다. 대륙붕을 따라 북상하던 폭풍의 바람은 연안류를 바다 쪽으로 밀어내기보다 긴 해안선을 타고 물을 쌓는다. 만의 입구는 좁고 뒤는 넓다. 깔때기 구조가 완성되면 폭풍의 일은 시간표를 버린다.
여기에 바람과 조석의 타이밍이 겹친다. 천문조의 만조 시각과 저기압의 상륙 시각이 같은 반나절 안에 포개지면 기압 하강과 풍성 효과, 조차의 정점이 더해진다. 배경의 수면이 낮았던 시절에는 방조제와 제방이 그 복합 정점을 간신히 넘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수식의 상수 하나가 더해졌다. 평균 수위가 높아진 만큼 여유는 사라졌다. 그 결과는 이미 반복되는 만성 침수라는 이름으로 표면화되었다. 평온한 날에도 하수관이 역류하고 하구의 지하도에 얕은 바닷물이 스며든다. 언젠가부터 표준 달력의 가을 대조는 도심의 물의 달이 되었다. 동시에 대서양 서안에 또 다른 특수성이 그림을 덧칠한다. 만약 걸프 스트림을 포함한 서경계류의 표층 흐름이 약해지고 바람 해류의 평형이 바뀌면 동부 해안의 지역적 해수면은 단기간에 튀어오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해류가 만든 경사면이 완만해지면 같은 바람에도 물은 더 많이 해안 쪽으로 쌓인다. 여러 해에 걸친 추세와 별개로 몇 계절 동안에 높아진 배경 수위를 경험하는 도시들은 과거의 홍수 빈도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된다. 보험사는 먼저 알아듣고 보험료와 면책을 조정하며 때로는 아예 후퇴한다. 시장은 신호를 늘 선행한다. 도시는 지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하가 크다. 뉴욕을 예로 들면 지하철과 전력구, 증기열 공급망, 통신관로가 몇 겹으로 얽혀 있다. 바닷물은 전선을 부식시키고 염분은 절연을 파괴하며 케이블 트레이와 피트, 맨홀은 물의 우회로가 된다. 일단 염수가 들어온 지구 그는 물을 빼낸 뒤에도 복구 시간이 길다. 장비를 말리고 청소하고 교체하고 시험하는 동안 도시는 느리게 회복한다. 비닐에 쌓인 차단벽과 모래주머니는 상징일 뿐 시스템 설계가 수밀화로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장면은 반복된다. 가끔은 더 깊고 가끔은 더 넓게 염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번진다. 하구의 담수머리는 바닷물과 맞부딪히는 경계다. 해수면이 오르면 담수머리는 상류로 밀린다. 취수장의 염분 관리가 어려워지고 농업용수의 염해가 잦아진다. 저지대의 토양은 점점 더 짜지고 지하수는 더 얕아진다. 빗물은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 유출이 늘어 같은 비에도 저지대의 침수는 길어진다. 도시의 나무는 소금을 싫어하고 뿌리는 짠 흙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길가의 거목은 인맥이 황화하고 바람이 불면 먼저 넘어진다. 해수면 상승은 수학의 수위 그래프가 아니라 일상의 풍경으로 스며든다. 해안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키거나 적응하거나 물러나거나. 보호는 제방과 방파제, 방수문과 배수펌프, 범람원 복원과 모래 공급으로 구현된다. 적응은 건물 저층의 용도를 바꾸고 설비를 위로 올리며 도로 단면을 바꾸어 물길을 만든다. 후퇴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하다. 문제는 시간과 순서다. 어디는 먼저 방어하고 어디는 단계적 후퇴를 준비할 것인가. 어느 지구는 치마를 멈추기 위해 지하수 사용을 줄이고 표층 수원을 바꿔야 하며 어느 지구는 매립지를 비읍수형 도시 포장으로 포장하는 관성을 꺾어야 한다. 어느 항만은 강의 토사를 되돌려 옌과 사주를 키워야 하고 어느 해변은 모래의 흐름을 재건해 파랑 에너지를 분산해야 한다. 답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비슷하다. 경계를 두텁게, 실패를 가정해, 시간을 벌어라. 네덜란드는 수세기에 걸친 방어의 예술을 발전시켰다. 방조제의 높이만이 아니라 형태와 재료, 사주와 사빈의 관리, 하구의 여분 공간을 확보하는 제방 후퇴, 거대한 방수문과 일상적 펌프의 병용. 그들의 모델이 그대로 복제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배울 수 있다. 물과 사는 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점이다. 예산과 토지 이용, 보험과 세제, 인허가와 표준,
시민의 합의가 기술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장비는 풍경이 되고 만다. 반대로 제도가 기술을 밀어줄 때 같은 바람과 같은 파도에도 도시는 견딘다. 방글라데시는 또 다른 교과서다. 가난한 나라가 풍요의 국가보다 더 무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이클론, 대비 대피센터의 전국적 네트워크, 조기 경보와 공동체 기반의 피난 체계, 저지대의 생태 방풍림 복원, 홍수터의 다층 이용 같은 해법은 소득과 무관하게 생명을 구한다. 기술과 제도, 사회 자본이 각각 다른 층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해수면 상승의 곡선은 사람의 곡선으로 바뀐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 마이애미, 노퍽, 뭄바이, 라고스, 하노이, 후쿠오카. 이름은 다르지만 지도 위의 색깔은 닮았다. 공동 배수권역에 요충지가 몰려 있고 낮은 사구 뒤로 주거와 산업이 밀집했으며 지하 공간의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존재한다. 적응 경로라는 개념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계단으로 모듈화한다. 지금은 낮은 제방과 이동 가능한 방수문으로, 10년 후에는 고정 방조와 펌프로, 30년 후에는 일부 지역의 후퇴를 염두에 둔 공간 재편으로 각 단계의 촉발 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조건이 달성되면 미루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정치의 시간표가 아닌 바다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이다. 뉴욕이 은유가 된 까닭은 단지 크기와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하늘의 폭풍, 바다의 해일, 하천의 홍수, 지하의 유출, 설비의 마비가 한 도시에서 동시에 겹칠 수 있음을 세계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점점 더 많은 해안 도시의 미래 시뮬레이션에 복사돼 들어간다. 해수면 상승은 한 줄짜리 숫자가 아니라 도시라는 유기체의 약한 부분을 찾아 파고드는 느린 물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읽고 경계를 겹겹이 하고 사람의 지도를 덧그리는 도시만이 오래 버틴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태양은 멀리 있고 조용해 보인다. 그러나 기후의 길고 느린 리듬을 읽으려면 우리는 결국 태양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지구의 에너지 수지는 간단한 산술에서 시작한다. 들어오는 짧은 파 복사와 나가는 장파 복사, 그 사이를 조율하는 것은 구름의 양과 성질, 대기의 성분, 표면의 반사율이다. CO2와 메탄 같은 온실기체는 분명히 이 방정식의 중요한 항이다. 동시에 태양의 주기적 변화와 우주선, 유조선이 구름의 씨앗을 바꾸어 에너지 수지를 흔들 수 있다는 가설 역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그 마지막 변수에 대해 차분히 정리한다. 먼저 태양의 맥박부터 보자. 태양 흑점의 수는 대략 11년을 주기로 증감한다.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 표면의 활동은 활발하고 태양풍과 자기장이 강해진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으로 태양계 끝자락의 경계, 일격권, 에리오스피어를 부풀리고 두텁게 만든다. 이 경계가 두꺼워지면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드는 고에너지 우주선의 상당 일부가 튕겨나간다. 반대로 태양 활동이 약해지면 경계는 얇아지고 우주선은 더 많이 우리 대기권으로 스며든다. 이 간단한 물리 그림은 한 가지 짐작을 낳는다. 태양이 조용할수록 우주선은 많아지고 우주선이 많아질수록 구름 씨앗이 늘어날 수 있다. 구름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가 보는 구름 한 조각은 수증기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기 중에는 미세한 입자, 황산염,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바다의 소금, 먼지가 떠다니고 이 입자들이 응결핵이 되어 물 분자를 붙잡는다. 우주선이 대기 분자를 이온화하면 분자들이 서로 잘 뭉치게 되어 아주 작은 씨앗의 생성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 가설을 정교하게 검증하려는 실험이 있었고 일부 단계는 실험실에서 재현되었다. 그러나 실험실의 초미세 스케일에서 일어난 일이 대기 규모의 구름, 더 나아가
기후 시스템의 장기적 변동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이어지는지는 여전히 치열한 연구 주제다. 즉, 메커니즘의 문턱은 보였지만 기여도의 크기는 수치와 관측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흔적은 흥미롭다. 17세기 마운더 극속이라 불린 시기에는 흑점이 매우 드물었고 유럽과 북대서양 주변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반복했다. 템즈강이 여러 번 얼어붙고 북대서양의 기록에는 거친 겨울 풍경이 자주 등장했다. 물론 한 지역의 문헌만으로 세계 기후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이테, 빙액, 퇴적물처럼 서로 다른 매체에서 읽히는 온도 추정치와 결합하면 태양 활동이 장기 변동의 바닥음을 제공해 왔다는 정성적 그림은 설득력을 얻는다. 태양의 음표가 낮아질 때 지구의 겨울은 길어졌다는 이야기다. 태양이 조용할수록 구름이 많아져 지구가 냉각되는가? 라는 질문을 에너지 수지의 수학으로 옮겨보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단파는 구름과 대기의 상층, 그리고 지표에서 나뉘어 반사되거나 흡수된다. 구름은 평균적으로 약 30%의 단파를 반사해 우주로 되돌린다. 반면 COE가 관여하는 것은 주로 지표와 대기가 방출하는 장파 복사의 일부를 되돌려 잡아두는 과정이다. 종종 이런 비교가 오독을 낳는다. 구름의 변화가 몇 퍼센트만 있어도 CO2의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이다. 구름의 광학적 성질 두께, 꼭대기 온도, 액체, 얼음의 비율과 분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복사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저층 해양성 층운이 늘어났을 때의 냉각 효과와 고층의 얇은 권운이 늘어났을 때의 가열 효과는 방향도 크기도 다르다. 그러므로 구름이 많아지면 무조건 냉각 같은 서술은 불충분하다. 관건은 어떤 구름이 어느 위도에서 어느 계절에 얼마나 어떤 시간 스케일까지 지속되느냐다. 우주선 구름 복사의 연결고리를 지지하는 관측 신호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포부시 감소, Forbush Decrease 사건이다. 강한 태양 폭발로 태양 자기장이 급격히 팽창할 때 며칠 동안 지표에서 관측되는 우주선 유입량이 감소한다. 일부 연구는 이런 사건 직후 특정 지역에서 구름 덮음의 미세한 변화가 관측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모든 지역에서 같은 반응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름은 대류, 전선, 바람 전단, 지형과 해양 표면 조건 등 수많은 요인의 산물이다. 우주선의 변동 신호가 그 복잡한 소음 속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드러난다면 기후 규모로 누적될 만큼 크고 지속적인지 이 질문은 아직 진행형이다. 태양이 강해질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흑점이 많아지고 태양풍이 강해지는 주기에는 우주선 유입이 줄어드는 반면 태양 자체의 단파 복사 출력이 소폭 증가한다. 대기 상층의 가열과 성층권, 오존의 화학 반응 경로가 변화하며 이것이 중위도 Z의 위치와 파동성에 작은 편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작은 편향은 겨울 Z의 굽이 로스비파의 공진 조건을 제공하고 공진은 곧 정체와 블로킹의 빈도를 바꾸어 놓는다. 정체가 잦아지면 극소용돌이의 경계가 해체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이는 한파와 폭풍의 시공간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일 원인, 단일 결과가 아니라 확률적 경향의 언어다. 기후는 많은 주파수가 겹쳐 만드는 합성음이고 태양은 그중 낮고 깊은 베이스를 담당한다. 태양의 또 다른 얼굴은 우주 기상이다. 대규모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CME는 지구 자기권을 강하게 흔들 수 있고 이때 전리층의 전파 굴절과 감쇄가 심해져 단파 통신과 항공로, GNSS 위치 결정에 장애가 생긴다. 강한 지자기 폭풍은 유도 전류를 길게 뻗은 전력망에 흘려 변압기를 손상시키며 위성은 대기 팽창으로 항력이 커져 궤도 유지에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위성군집의 연쇄 소실은 태양의 베이스가 어느 순간 음량을 올렸을 때 문명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주기상은 기후와 다른 스케일의 위험이지만 태양이라는 공통의 발신지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체계는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도록 진화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짚자. 온실기체의 복사 강제력은 산업화 이후 꾸준히 누적되어 왔고 그 효과는 지상 관측, 위성 복사계, 해양 열압량 자료에서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태양 주기의 복사 출력 변화는 그에 비해 훨씬 작다. 그럼에도 태양이 기후에 미치는 간접 효과, 우주선의 이온화, 성층권의 역학, 화학 변화, 구름의 미세물리와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정량화가 어렵다. 과학적으로 바른 태도는 둘 중 하나를 거짓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을 동시에 모형에 넣고 상호작용 항을 탐색하며 관측과 실험으로 크기를 좁혀가는 일이다. 기후 시스템은 복잡하고 복잡한 시스템은 때로 작은 외력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은 외력이 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가르는 문턱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다. 태양 활동과 기후 사이의 장기 상관을 읽으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오래 계속될 것이다. 더 정밀한 위성 복사 관측, 전지구 에어로졸, 구름 속성의 동시 관측, 성층권 미세 구조의 고해상 모니터링, 그리고 우주선, 이온화 핵생성의 실험실, 야외 연동 실험이 그 길을 열 것이다. 수치 모형도 변해야 한다. 구름 미세물리의 스킴이 우주선에 따른 이온화율 변동을 인지하고 성층권, 대륙권 결합 모듈이 태양 주기의 위상을 반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검증 가능한 수치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과학은 확실성의 축적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축소로도 전진한다. 정치와 사회의 언어로 옮기면 메시지는 더 단순해진다. 첫째, 태양은 변한다. 그러니 우리는 우주기상을 특수 뉴스가 아니라 상시 위험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력망과 위성, 항공과 통신의 표준 운용 절차에 강도별 대응 매뉴얼을 넣고 조기 경보와 우회, 차단 격리의 버튼을 더 빠르게 만든다. 둘째, 기후는 복합음이다. 원인을 하나로 환원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온실기체 감축과 적응은 필요한 일이고 동시에 태양, 구름, 성층권의 간접 경로를 더 잘 알기 위한 연구 투자는 또 하나의 필요한 일이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정직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불확실성은 행동을 미루는 변명이 아니라 대비의 폭을 넓혀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구름으로 돌아오자. 구름은 기후학의 미해결 문제이자 우리 일상의 풍경이다. 바다 위의 얇은 층우는 여름의 햇빛을 반사해 도시의 냉방부하를 낮추고 대륙의 저구는 봄의 비를 만든다. 어느 날 하늘이 유난히 맑다면 그것은 우주선의 이온화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 전체의 배치가 그랬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나 아주 길고 얕게 깔린 경향 수십 년, 수세기의 장주기를 따라가 보면 태양의 박동이 그 배치의 통계를 조금씩 밀어왔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조금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조율되지 않은 한음이 결국 합주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듯 작은 변수의 장기적 편향이 우리의 겨울과 여름, 바람과 비, 얼음과 물을 새롭게 배치할 수 있다. 태양과 구름의 방정식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에 더 정직하게 계산해야 한다. 과학의 자리에서 그리고 준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재난을 이야기로 배워왔다. 신화의 홍수와 서사시의 가뭄, 겨울의 굶주림과 여름의 번개가 사람과 제도를 바꾸어 왔다. 현대의 우리는 수치와 위성, 모델과 관측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시 쓴다. 차이점이 있다면 속도와 규모, 연결의 정도다. 바다는 더 따뜻하고 얼음은 더 얇고 하늘의 변덕은 더 넓은 인구와 더 복잡한 인프라를 동시에 흔든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언어와 도시의 언어,
정치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같은 표를 두고 서로 다른 글씨로 적어 내려가는 시대에 서 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앞선 각 장의 실타래를 모아 인류의 선택과 준비에 관해 말한다. 첫째, 위험을 단순화하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온실기체의 복사 강제력은 분명하고 줄여야 한다. 동시에 태양 주기와 성층권, 우주선과 구름의 간접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무시할 수 없다. 과학은 하나만 진실이 아니라 둘 다 사실이고 상호작용도 있다에 가깝다. 정책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복합성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이분법은 대비를 가난하게 만든다. 둘째, 시간표를 바꿔야 한다. 느린 인프라 방파제, 배수망, 전력, 통신, 지하공간은 수십 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 적응 경로를 미리 정하고 신호가 오면 미루지 않는다. 정치의 달력이 아니라 기후와 바다의 달력으로 움직인다. 셋째, 경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해안강, 산 지하의 경계를 두텁게 하고 평균이 아니라 극단과 합성 재난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방파제의 형상, 다중 완충지대, 수밀화, 홍수터 회복, 노드의 분산과 고도화가 핵심이다. 넷째, 취약성을 지도로 그린다. 위험지도 위에 사회경제 지표를 겹치고 대피, 경보, 교육, 훈련을 접근성 기준으로 설계한다. 동일한 물 높이에도 피해는 달라지므로 취약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측을 확장한다. 해양열 염분, 해수면, 제트와 로스비파, 성층권, 구름 미세물리, 우주선 이온화와 전리층 응답을 다층 관측하고 개방한다. 관측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확실성의 축소가 행동을 앞당긴다. 여섯째, 에너지 시스템을 탄력 있게 만든다. 피크 수요, 결빙, 돌풍 하중, 구획화와 고립운전, 필수 시설의 자가 발전, 저장, 수요 반응, 광역 연계로 시간적 완충을 확보한다. 기상은 전력 계통의 내장 변수다. 일곱째, 토지 이용을 최고한다. 하구 매립과 사면, 개발의 비용을 재평가하고 필요할 곳에서는 품위 있는 후퇴를 설계한다. 반복 침수는 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책임일 때가 많다. 여덟째, 교육과 훈련을 일상화한다. 조기경보 수신, 대피 습관, 가족 이웃 연락망, 비상물품, 직장 학교의 매뉴얼을 반복한다. 기억은 금세 희미해지므로 문화로 새겨야 한다. 아홉째, 연구와 논쟁의 윤리를 지킨다.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말한다. 신뢰가 있어야 배출, 감축도, 적응 투자도, 경보도 작동한다. 열째, 상상력을 잃지 않는다. 과장은 진실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다. 연결을 이해하면 대비는 구체적이 된다. 창고의 문을 높이고 변전소의 고도를 올리고 지하철 입구의 문턱을 바꾸고 해안의 숲을 되살리고 강이 홍수터를 비워두는 일. 작지만 구체적인 선택들이 미래를 바꾼다. 우리는 행성의 복잡성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행동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안다. 가능한 한 일찍, 가능한 한 넓게, 가능한 한 공정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렇다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현실의 태양 활동은 강해진 걸까? 약해진 걸까? 2024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나사는 연속적인 엑스선 플레어와 최소 7건의 CME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50년 만에 가장 강한 태양 폭풍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5월 16일에도 나사는 태양이 11년 주기의 극대기에 들어섰고 거대한 흑점군이 빽빽하게 폭발하고 있다며 경고를 이어갔다. 우주기상 위험은 매우 높았다. 태양 폭풍은 무선 통신과 항법, 전력망을 교란하고 우주비행사와 인공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발사된 지 며칠 안 된 스타링크 위성 42기가 불과 몇 일 사이에 잇따라 추락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한 달 동안 120기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이 낙하해 밤하늘에 불타는 유성비처럼 이어졌다. 이어 2025년 6월 17일에는 X1급 폭발이 발생해 나사가 밤새 경보를 발령했고 단파 HF, 라디오, GPS 극지 항로, 일부 지역의 전력 통신에 장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극단적인 우주 기상 사건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2024년에서 2025년에 우리는 온순한 태양 주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태양의 광폭한 포효를 맞이하고 있었다. 어쩌면 다른 대변동 이론들이 늘 서랍 속에 들어가듯 2025년에 우리는 아직 종말의 바람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지 모른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